장수, 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것이 세존이 꽃을 들다. 밝은 기운은 흥청망청의 실 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사회제 미진이라고 합니다. 사회제에서는 저를 거의 뭐 대표하긴 자칭 아무도 인정을 제가 자칭 대표 확인으로 제 스스로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 네. 오늘 실록 낭송 세미나, 태조실록 낭송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태조실록 낭송집을 또 풀어서 엮어주신 기재쌤 소개 간단히. 예. 기재쌤이고요. 이름이 기재라 실록같이 뭔가 써나가려고 하는 기재 같은 걸 좋아하는 이 썰렁한 농담을 한번 시작하고요. 저는 지금 사회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록을 10년째 지금 현재는 화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한 6명, 7명이 지금 꾸준히 읽고 있고요. 원래 이게 이 실록 세미나는 그 10년쯤 전에 곰쌤과 장금쌤이 여셨어요. 근데 그때 10년 전에 열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워낙 좋아했는데, 역사를 좋아해도 실록을 실제로 읽어볼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곰쌤이 이제 여신 거예요. 마침 저도 이제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실록을 읽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떠나가시고 지금은 이제 독수리 뭐 오영재처럼 뭐 이렇게 6명, 7명이 모여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또 오늘 날씨가 갑자기 되게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춥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둘이 막 하면서 왔는데, 추운데도 좀 옹기종기 이렇게 또 모여 앉으니까 뭐 이렇게 옛날 얘기 좀 듣듯이 기재쌤한테 많이 좀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0년 동안이나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세미나를 10년을 했다고? 뭐, 어떻게 10년 넘게 하고 있지? 이거부터가 일단 너무 저는 놀라웠고, 어떤 대체 매력이 있길래, 아니면 이 책에, 그러니까 제가 실록 덕후라고, 진짜 덕후 같다고, 약간, 선생님이 신금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 잡으면은 한 명만 패, 막 약간 이건가? 뭐지?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쌤 한 10년 동안이나 실록 세미나를 하게 된 진짜 뭐 실록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10년을 읽었는데 아직 160년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아직 300년 정도가 더 남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8년 정도를 앞으로 더 읽을 예정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실록을 하나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 편을 아니까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명종실록은 임꺽정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임꺽정만 좀 보자 하고서 임꺽정을 다 봤는데 이 다음이 선조예요. 이제 선조가 나오면 이제 동유보감도 나오고 이제 선조 피난행렬도 나오고 이제 이순신도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록을 읽으면 사실 실록이 엄청난 자료더미인데 이걸 왜 읽고 있느냐, 역사책으로 읽으면 훨씬 간단한데 왜 이렇게 읽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록이 실제로 역사책에서 보여주는 거나 드라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그 차이 때문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황해정승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인품을 가지고 있고 도덕 군자고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뇌물도 좀 받으시고 청탁도 좀 넣으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명재상이라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좋아야지 명재상이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명재상이라는 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보는 게 되게 재밌고, 또 하나는 이제 5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감각이 다른데 예를 들면 조선을 세웠는데 관직을 내리는데 산한테도 관직을 주고 벼슬을 주고 강한테도 벼슬을 줘요. 그래서 여기 남산은 목멱대왕이라는 벼슬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멱대왕이라고 벼슬을 줘서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조선 사람들한테 정치는 뭐였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들하고 인간 간의 그 자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맺었지?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들을 보다 보면 이제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우리가 지금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자명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의외의 것들에서 그런 차이들을 발견하고 그러는 재미로 어쩌다 보니 10년을 오게 됐습니다. 10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긴 역사를 누가 기록했지?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저 하는 사람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 기재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록하고 역사를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록은 날짜별로 일지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록이라는 거는 역사책이랑 다르게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고 천문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의 그 기록인데요. 먼저 이제 실록을 어떻게 만드느냐부터 이제 일반 역사책이랑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보면 사극 이렇게 하면은 왕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끔가다 분판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이 춘추관 소속의 이제 사관이신데, 이런 분들이 보통은 정사를 보는 데 가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또 각 관청에서도 서기들이 있잖아요. 서기들이 또 그 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모으면, 그 기록을 하면, 월말에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춘추관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관들은 그 왕실 궁궐에서도 이게 기록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에 떠도는 소문, 사람들에 대한 품평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왕이 죽으면 실록청을 열면 그 사료들을 사초라고 하는데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실록청에서 이렇게 일지별로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태조실록을 완성해서 이제 사고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이 사초는 다 이제 씻어서 그 종이는 빨아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흔적을 안 남기고 그렇게 이제 실록을 완성을 하고 나면 그 왕조가 망하면 그 다음 왕조에서 보통 관찬 정사를 편찬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실록이 있었거든요. 이 고려실록을 바탕으로서 조선 초에 제일 먼저 한 게 고려사, 관찬 정사를 이제 편찬을 하죠.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 사마천 사기처럼 이게 보통 세가 그 본기 세가 뭐 10전 나오는데 고려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후국이기 때문에 본기 빼고 세가부터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일제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찬 정사가 없어요. 대신 실록이 남아 있어서 이 실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제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당대 기록 그대로 남아있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실록이 시작은 중국에서 됐는데 지금 온전하게 전 왕조의 실록이 남아있는 게 명나라 실록, 청나라 실록,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베트남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실록이 있어요. 근데 명나라 실록, 청나라 실록은 아시다시피 250년씩. 네, 조선왕조 실록은 474년. 그게 고종하고 순종은 빠집니다. 고종하고 순종은 일제시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식 조선왕조 실록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선왕조 실록은 일단은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다른 실록하고 다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풍소, 지리, 뭐 이런 것들, 세세한 일상을 다 써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의 그 풍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창작자들이 그 실록을 보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되살려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고려 실록도 있었는데요. 고려 실록은 임진왜란때 불타서 지금 고려 실록은 안 남아있고 고려 사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약간 이런 드라마와 실제 어떤 역사와의 사실은 왜곡 같은 것도 되게 많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랑 실제 기록의 지금 이 내용들하고는 뭐가 좀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 일단 현재에 쓰여지는 거는 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써졌기 때문에 뭐 남녀 관계, 뭐 정치 관계를 다 현대 우리가 보는 관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이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동북면에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동북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동북면 모르실 테니까 이게 지금 함경남도, 함흥 이쪽인데 금강산 바로 위쪽이에요. 강원도 바로 위쪽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성계가 이쪽을 본거지로 해서 이제 온 사람인데 이게 이 땅이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어요. 원나라 직할지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성계가 20살 때까지 변발을 하고 몽골식 이름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땠냐면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면 혈통은 고려인인데 국적은 몽골 사람이고 친척은 다 여진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국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다 생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민족적인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드라마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민족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세해버린다고 해야 되나? 탈락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드라마와 뭐가 제일 많이 다르냐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하냐 태조실록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변방의 장수였던 이성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계가 58세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58년 동안은 변방의 장수로 주로 이제 외적들을 무찌르면서 살았고 왕 노릇은 7년이에요. 그리고 딱 7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왕자의 난으로 아들한테 왕위에서 밀려난 다음에 10년간 태상왕을 해요. 조선 왕 중에 10년간 아들한테 밀려나서 태상왕 생활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자기가 직접 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성계의 실록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변방의 장수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실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낭송이니까 낭송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를 두 가지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시작을 할 거는 이성계가 신궁이었다는 거. 이성계의 아이덴티티는 신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몽의 민족이잖아요. 주몽에 버금가는 그 다음 활 잘 쏘는 사람 누구야? 하면 태조 이성계라고 할 만큼 신궁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과장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면에서 그러니까 그 여진족, 몽골족이랑 같이 자랐다고 했잖아요. 여진족, 몽골족 이 사람들 중에 고려인 포함해서 대빵은 활 잘 쏘면 대빵이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그 수렵도에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뒤로 그거를 당연히 제일 잘했고 그러니까 그 청나라도 사실 여진족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초 그 역사를 보면 강희제, 공룡제 이런 사람들도 다 활 쏘는 거 이걸 만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있었다고 할 때 이성계의 신궁이라는 건 이성계의 자존심이자 모든 토도니까 그걸 한번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실록을 보면서 처음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전우회가 왜 이렇게 끈끈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우회는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내 등 뒤를 맡기는 사람이고, 나한테 칼을 꽂지 않을 사람을 같이 동지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랑은 굉장히 다르게 전적으로 형제라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성계가 사람을 대하는 이 인간관계, 내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거는 내 목숨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관계에 맺는 방식이 뒤에 사대부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정치적인 판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읽으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신궁 이성계, 두 번째로는 이제 황산대첩인데, 황산대첩이 뭐냐면 일본에서 외적들이 외선 500척을 타고 몇만 명이 남해안으로 이제 착륙을 해서
사람들을 무수히 학살을 해가면서 개경으로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대첩을 통해서 이성계는 이제 고려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낭송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친한 것들을 모아 술자리를 열고 회소기를 했다. 마침 백꽃을 베는 거리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나무 꼭대기에 열매 수십 개가 매달려 가지가 축 처져 있었다. 여러 손님들이 화살로 쏘아보라고 청하니 이성계가 화살 한 대를 쏘아 배를 모두 떨어뜨렸다. 떨어진 배로 손님들을 대접하니 모두 감탄하며 축하의 술잔을 들었다. 이성계는 항상 겸손하여 남의 위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활을 쏠 때면 상대가 대적할 만한지를 살펴 겨우 비슷하게만 쏠 뿐 승부를 내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시합을 권할 때라도 상대보다 단지 화살 한 개만 더 맞을 뿐이었다. 1-5 황산대첩. 외적은 험한 산의 의지에 단단히 수비했다. 이성계가 병사들에게 유충지를 나누어 맡기고 여러 장수들에게 직무를 명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언덕을 올라가며 공격하고 적은 죽을 힘을 다해 맞부딪혀 내려오니 우리 군사들이 번번이 쫓겨 내려왔다. 그때 적의 장수 중 한 명이 창을 들고 이성계의 뒤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성계가 미처 보지 못하자 이두라는 직접 활을 쏘아 적장을 죽였다. 이번에는 화살이 날아와 이성계의 왼쪽 다리를 맞췄는데 화살을 뽑아버리고 더욱 용감하게 싸웠다. 이에 군사들은 이성계가 부상당한 것을 알지 못했다. 직접 읽으니까 너무 재밌고 이게 뭔가 역사라고 하면 정말 사실을 그냥 이렇게 기술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되게 어떤 리얼한 묘사들의 뭐 감정까지도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진짜 기록 자체가 뭔가 인물이 정말 살아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체가. 저희가 보고는 그냥 왜 실록을 남겼을까라고 봤을 때 그 왕들은 사실은 경험이 되게 좁잖아요. 그랬을 때 왕들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선이라든지 어떻게 사람들 욕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생하게 썼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세종도 그렇고 역사책을 계속 읽게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을 쓰고 어떻게 실제로 사건을 겪어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 생생하게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이성계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화제되는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성계는 이런 장수였으니까 좀 머리가 우둔하고 정도전이 브레인이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이런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에는 그런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정도전이 이성계를 허수아비로 세웠다 아니면은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정도전이랑 야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둘이 오늘 인지과학을 배웠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조선 왕조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발하는 데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그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성계가 전장에서 동지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 진심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끝까지 이 정도전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건 이제 창업 이후에 더 잘 드러나는데요. 보통은 창업을 하고 나면 공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숙청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도 그렇고 주원장도 그렇고 하는데 이성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전도전을 믿어주는 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잘 모르잖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도전, 조준, 남운 같은 사대부들한테 정치를 그냥 전적으로 맡겨요. 너희들이 뭘 해도 좋아 라고 하고 이 사대부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니까 사대부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뭐 경연, 그러니까 임금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계속 훈육하고 감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경연 제도도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과거 제도 이렇게 사적으로 등용하지 못하도록 과거 제도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병도 다 혁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성계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대부의 나라는 굉장히 성인군자, 성군들이 왕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성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거든요. 저는 이게 이성계가 사대부들을 전적으로 믿고 정치를 맡긴 이거 오히려 자기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왕권과 신권이 이 대등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정도전과 사대부를 전적으로 믿고 맡겼었던 이성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시선으로 봐서 조선이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고 한 100년 정도는 어마무시하게 이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뭐 한글도 창제되고 음악도 다 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그 농업 생산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고 해서 100년 동안은 진짜 태평성대였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던 거는 저는 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성계는 그럼 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중요한 질문인데 이성계는 뭐야? 맡기고 정도전한테 사대부들한테 맡기고. 아니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이성계가 했던 거는 딱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요. 국방. 그래서 그 국방하고 한양천도 이 두 가지는 진짜 이성계였기 때문에 합니다. 먼저 이제 한양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한양, 서울은 이성계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잖아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도 개성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한양으로 천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도전조차도 주저해서 꼭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성계는 저는 이것도 병방에서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그 즉위한 다음에부터 한양청도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방해를 엄청 해요. 막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거기 직이 안 좋아요. 거기 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바로 그 궁궐이 지어지기 전에 조정 그 대신들을 다 몰아서 한양으로 그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2년 후에 지금 한양도성 이거 한양도성을 다 이성계가 다 쌓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양으로 옮기고 또 하나는 외적들은 아까도 읽어보셨겠지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국경이 지금 강원도까지밖에 없었어요. 동쪽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성계에는 야인들이 우리 장군님 할 정도로 굉장히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경이 두만강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울타리를 지킬 테니 정치를 잘하는 사대부 너희들은 정치를 해라. 이제 이런 판으로 7년을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읽어보고 싶은 게 정도전과 일단 그거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정도전과 이성계의 관계에 대한 걸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정도전과 이성계가 편지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창업이 되고 나서 한 6년쯤 있었던 때의 일인데 먼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을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요동을 두고서 약간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정도전을 체포해서 압송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요. 이게 정도전이 불행이니까 얘를 체포해서 압송을 하라고 계속 그 압박을 하는데 이성계가 끝까지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요동에서 내가 싸울 준비까지 할 정도로 정도전을 보내지 않고 차라리 내가 명나라랑 싸우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전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동북면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편지를 쓰는데 보통은 임금이 신하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이성계는 나는 벗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나는 송원거사라고 나를 거사 그러니까 일반인이야 네 친구야라는 송원거사라는 이름으로 정도전한테 안부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정도전이 답장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자, 나는 그래도 조선을 만드는데 이성계가 조금 더 공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송원거사가 보내요를 읽어주시고요. 그래도 사대부의 나라는 정도전이 지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3쪽에 정도전이 답합니다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 벗 정도전에게 보낸 편지. 송원거사가 서로 작별한 지가 여러 날이 되니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고 간절하고 지금 저고리 한 벌을 보내는 것은 바람과 이슬을 막으라는 뜻이니 받아주면 다행이겠소. 봄추위가 매서우니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몸을 살피며 변방의 일을 마치길 바라오.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소. 송원거사가 보내오. 정도전이 답합니다. 전하께서 편지를 보내주시니 깊이 아껴주시는 진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궁중에서 내려주신 옷은 신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궁중의 술도 2통이나 내려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이 교차되어 눈물이 흘러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전하의 만수모강을 기원할 뿐입니다. 진심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버전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약간 브로맨스. 저고리 한 벌. 소소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성계가 했던 일을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이 한양으로 천달대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그냥 이 이성계가 얼마나 이 천도의 진심이었냐 하면 어디에 터가 좋다라고 하면 바로 말을 타고 가서 그 땅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계룡산으로 갈 뻔했어요, 저희. 계룡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학제는 그때 서울은 하고하고는 달라요. 지금 무학제로도 갔다가 그 다음에 파주 장단 쪽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양으로 정하면서 이제 무학대사가 실록에는 자초라고 나와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장면을 먼저 읽어볼게요. 임금이 왕사 자초에게 물으니 자초가 대답하였다. 이 땅은 사방이 높고 수려하면서도 중앙은 평평합니다. 마땅히 성을 쌓아 도읍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임금이 여러 재상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했다. 도읍을 꼭 옮겨야만 한다면 이곳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성계를 쫓아내고 정도전 남원을 죽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웅담을 보게 되면 성공신화만 있는데 이제 실록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고 어떻게 사그라드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성계한테는 58세에 왕이 됐으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장성한 첫째 부인한테는 한 5명의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한테는 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성계가 막내 아들을 세자를 세워요. 12살짜리를. 너무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패착인 것 같은데 약간 여진이나 몽골 쪽은 근데 나중에 제가 몽골에 한번 갔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막내 상속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막내 상속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새 조정이 왔으니까 적장자 상속이 기본인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워낙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 진짜 장지를 다 다녔었고 이거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지금 정릉 격수궁 쪽에 있잖아요.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요. 도성 한복판에다. 그 둘째 부인 무덤은 결국 태종이 딴 데로 보내기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옆길로 좀 샜다. 그래서 어쨌든 막내 아들을 세웠는데 이 장성한 5 아들의 야욕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간과한 거죠. 자기가 너무 장수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자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5째
아버지가 이방원인데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쳐 죽이는 일을 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왕이 됐으니까 본인은 자기가 공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야심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태조 7년 이제 사병혁파라는 그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픈 틈을 타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기사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왕자 군들이 다 궁궐에 모여요. 근데 요 틈을 타서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서 제일 먼저 정도전 남원을 죽이러 갑니다. 정도전 남원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에 있는 정승들을 다 소환을 해요. 운종가로, 종로로. 그래서 다른 짓 못하게 딱 발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편이 아니고 정도전 남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간대가 궁궐에 가서 시위 군사들을 해산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의 팔다리를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 형을 세자로 해서 정종으로 세웠다가 허수아비를 세웠다가 2년 후에는 그 형을 그러니까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거 전체를 읽기는 좀 너무 길고요. 이성계의 입장에서 이 왕자의 난으로 동지도 잃고 아들도 잃고 왕위도 잃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동지들과 아들을 잃는 장면만 좀 잔인하긴 한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근이 침실 안에 숨어있는 정도전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니 그제야 작은 칼을 쥐고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죽이지 마시오. 말 한마디만 하고 죽겠소. 소근이 정도전을 이방원 앞으로 끌어내니 그가 말했다. 예전에 정몽주가 모함했을 때 공이 나를 한번 살렸습니다. 이번에도 살려주시오. 이방원이 말했다. 조선의 최고 공신이 되고도 부족했던 것이오. 어찌 이토록 악한 짓을 저질렀소. 마침내 정도전의 목을 베었다. 뒤에 두 아들과 사이의 죽음도 읽어줄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냥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태상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회한이 크겠어요. 근데 이 왕위도 잃고 아들도 잃고 동지도 잃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계의 가장 큰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한양천도잖아요. 정종하고 태종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한양이 싫다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잃어버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개성 사람들한테 아들, 딸 다 잃고 내가 이제 개성으로 돌아가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침통해하면서 앞으로 나는 밤에만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밤에만 다녀요, 실제로. 그게 밤에만 다니면서 답답증이 나면 훌훌 이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뛰쳐나가고 나중에 이제 태종 2년에는 반란도 일으켜요. 그래서 함흥차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함흥차사가 실제로는 그 동북면에 가가지고 조사이의 난이라고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난에 태종이 이 난을 해산시키라고 자꾸 사람을 보내면 이제 죽이고 해가지고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금 태조실록에는 함흥차사는 태종실록에 실려 있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오늘 읽을 거는 태상왕으로서 이성계의 그 약간 한스러운 그 모습들이 실록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걸 좀 읽어보고 낭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른 새벽 상황이 시중 유난의 옛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앞서 상황이 말했다. 내가 한양으로 천도에 아내와 아들을 잃고서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다. 개성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궁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밤을 틈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10년간 이제 태상왕으로 살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자료질이 저희가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
좀 궁금한 거 저만 그냥 궁금한 걸 제가 마구잡이로 막 여쭤보고 그랬는데 대신해서 좀 대표를 여쭤보긴 했는데 네, 선생님. 저 아까 처음에 그 중국의 명나라나 이쪽 실록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실록은 정말 왕이 이건 쓰지 말아라 한 것까지도 쓰잖아요. 네. 이건 쓰지 말라고 왕이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 중국 쪽은 어떤지 혹시 명초실록이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에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명나라 실록은 약간 이건 저도 이제 카더라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명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정치 얘기가 있어서 좀 그거에 좀 한정되어 있고 청나라 실록이 재밌는데요. 청나라 실록은 만주어, 한어, 맞아. 몽골어 이렇게 3개 국어로 되어 있고요. 또 거기는 그림이 또 첨부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래서 청나라 실록이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테일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 그 다루고 있는 범위 같은 거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학이 굉장히 넓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명청실록도 한번 보고 싶다. 예. 또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닌데 고려실록은 음지대라 이렇게 소실이 됐다고 네네. 지금 읽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 대결 구도만 보였는데 실제 이런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된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선입견을 좀 확 바꿔준 거잖아요. 네. 잘못된 걸 읽는데 만약에 고려실록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많이 교정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운명이 소실되는 운명으로 꺼내나 그게 되게 너무 그쵸, 안타깝죠. 그러니까 고려실록이 이만큼 자세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고려사를 저는 읽었거든요. 고려사는 조선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폄훼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왕들의 악행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고 또 승려들의 비리 같은 것도 좀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실록이 있었으면 이거를 좀 보완하면서 봤었을 텐데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정치 자체가 진짜 고려는 아사리 난장판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게 좀. 근데 이제 역사가 왕들이 어쨌든 자기의 보이지 않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지지 않은 왕도 있지 않았나? 이걸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록을 그대로 그 사초 진짜냐? 그게 약간 그거를 지키지 않은 왕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왕들이 조금씩 이걸 보려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성계가 사초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니까. 근데 사관들이 네, 그렇죠. 궁금한. 근데 사관들이 그러니까 본분인 거예요. 이게 자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사관들이 이제 못 보게 했고 실제로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연산군도 요약한 거를 보고를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록의 내용에 있는 걸 검토하려고 하면 담당 관리가 가서 그것만 메모를 해가지고 와요. 그것만 딱 보고를 하지 전체를 볼 수는 없었고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순간 폭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보여드린다고 할 수는 없었던.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기에 되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뭐 지역 명부터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정말 깨알같이 그리고 정말 읽히게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기재쌤이니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 또 마음이 있고 또 거기서 뭔가 저희가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또 낭송실록을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것도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해요. 어떤 부분 이번에는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이제 홍보를 하자면 태조, 태종, 세종, 성종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때 같이 실록 멤버 했었던 분들이 넷이서 같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가셨는데 석연쌤이랑 저랑 세조실록하고 연산실록을 내년 초쯤에 이게 나오려고 지금 열심히 입문을 하고 있는 연산실록 기대됩니다. 연산군 일기에
흥청망청의 실주인들을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선생님 또 새로 나오는 연산과 누구라고 했죠? 연산군 세조, 저는 세조 쓰고 네, 세조와 연산 연산군 일기. 예, 실록이 연산군 또 일기. 나오게 되면 저희가 북토크를 또 열어서 또 할 것 같아요. 그거 북토크 또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